안녕하세요. 참 좋아했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가족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고부관계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의 형태를 유지해야만 가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뒤통수를 과하게 쳐버린 남편을 정리하며 시어머니와도 더는 가족으로 남을 수 없게 됐었죠.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위로 언니가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는 집안의 둘째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함께 작은 자영업을 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죠. 비록 형편은 좋지 않았을지언정 화목했던 가정 속에서 전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직장도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구나. 에휴, 난 솔직히 네가 마음에 안 찬다. 먼저 결혼한 언니의 뒤를 이어 저도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오랜 유학 생활 후 대학 교수의 꿈을 꾸며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결혼한 후엔 차근차근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까지 올라갔었죠. 심지어 시부모님께서 각자 사업체를 꾸려 자수성 가신 분들이라 집도 잘 살았었고요. 우린 우연하게 인연이 되었었는데 남편이 절 정말 좋아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첫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께서 절 반대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유학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니? 우리 아들은 대학 교수도 되려야 물론 사람을 조건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법이지만 이건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니? 난 이 결혼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너도 솔직히 네가 좀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님, 물론 제가 윤철 씨에 비해 조건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윤철 씨가 절 좋아해주는 마음 하나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예요. 저도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윤철 씨 옆에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건방지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 자존심도 지켜야 저희 부모님께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저희 집에선 참 귀한 딸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양심이란 말만 운운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맹랑한 대답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대우를 받고도 참는 건 슬퍼할 저희 부모님 생각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돌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주시더군요. 아이, 그만해, 당신. 지금은 정리했다고 해도 자기 사업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 야, 아가씨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무지고 똑부러진 게 나 마음에 쏙 드는구만. 왜 사람을 불러놓고 면박을 줘? 미안하다, 원주야. 우리 안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식 일이라 마음이 좀 모질어진 것 같구나. 우리 식사는 다음에 날 잡아서 다시 하지 않겠니? 너도 오늘은 우리랑 같이 식사할 기분 아닐 것 같아서 말이야. 다음에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대접하마.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이 났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뒤 남편은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워낙 어렵게 살아오셔서 그래. 지금은 자수성가하셨지만 외갓집이 옛날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었대.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은데 하도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를 많이 받고 사셔서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셔. 그래서 나랑 동생도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자랐고 어머닌 내가 다시 잘 설득할게. 나 꼭 너랑 결혼하고 싶어, 원주야. 우리 어머니도 언젠간 분명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주실 거야. 당시 남편도 절 정말 좋아했지만 저 또한
절 귀하게 여겨주던 남편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전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설득에 그 이상 반대를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상견례 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엄만 선천적으로 한쪽 손에 장애가 있으셨어요. 처음 만났던 제게 무례하셨던 시어머니 행동을 생각하면 손이 불편한 저희 엄마에겐 또 무슨 신뢰를 하지 않으실까 싶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 그렇게까지 무례한 분 아니야. 걱정 마. 남편이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주시더라고요. 비록 표정은 제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는지 좀 무뚝뚝하셨지만요. 또 시어머니는 불편한 손을 자꾸 감추며 괜히 위축되던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을 건네시기도 했죠. 제, 제 손이 좀 흉하죠? 주름진 얼굴이야 화장으로 어떻게 해봤다지만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흉하긴요. 남들보다 불편한 몸으로 이만큼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오히려 전 그 손이 더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마세요. 감사합니다. 걱정했는데 우리 원주가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네요. 우리 원주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어려운 집 돕겠다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도 보태고 다 커선 자기 언니랑 동생이랑 돈을 모아서 부모 집을 사는데 큰 보탬까지 되어줬던 효녀예요. 집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공부도 더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늘 제가 죄인 같은 마음뿐입니다. 우리 원주 정말 잘 부탁드려요.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시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마음에 저를 마땅치 않아 하시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원래는 나쁘지 않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만 그런 시어머니께 저에 대한 부탁의 말을 꺼내셨는데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시아버진 저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묘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서울에 좋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 덕에 우린 넉넉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전 시댁에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상견례 날 저희 엄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의 모습에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게 여전히 무뚝뚝하고 냉랭하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제게 잘해주어 시댁에 가면 분위긴 주로 화기애애한 편이었죠. 그런 분위기에 용기를 내어 전 시어머니께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지만 그래도 절 밀어내진 않으시기에 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음식을 도왔어요. 시어머니는 조상님을 모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첫 명절날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듯 전을 능숙하게 붙이던 제게 말을 거시더군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이런 거 예쁘게 못 붙이는데 모양도 정갈하고 손도 빠르구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손이 좀 불편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니랑 음식이든 집안일이든 많이 했었어요. 엄마를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명절 음식도 일찌감치 마스터했다니까요. 그래, 안사돈께선 좋으셨겠구나. 모름지기 자식 농사 잘 짓는 건 모든 부모의 소망인데 아무튼 기름이 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은 시어머니 칭찬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머쓱하셨는지 헛기침을 하곤 다른 일을 하러 가버리셨죠. 옆에서 함께 음식을 하고 있던 시누인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새언니가 점점 좋아지시나 봐요. 잘 됐어요.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라더니 정말 기쁘더군요. 그 뒤 어느 날은 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단 둘이 데이트를 하자는 연락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나오실 것처럼 하더니 그래도 제 부탁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아휴, 좁고 습하고, 넌 데려와도 왜 이런 데를 데려오니? 전 그날 시어머니를 대학로의 한 소극장으로 모셔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좋은 격이 있는 곳이라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심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며 시어머니는 그 코미디 연극을 행복하게 즐기시더라고요. 어머머, 예, 저 남자 너무 웃기다. 저런 사람이 왜 여태 빵 안 떴다니?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연극이 끝난 뒤 전 시어머니께 좋은 곳에서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웬일로 먼저 막걸리도 한 잔 권해주시더군요. 그리곤 제게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내가 미웠을 법도 한데 이렇게 먼저 노력해줘서 고맙다. 처음엔 네가 우리 집안 돈만 보고 시집 오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들에 비해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든 게 사실이야. 그런데 너희 집안 사정을 듣고 보니 네가 열심히 살지 않은 아이도 아닌 것 같고 요즘 보기 드문 효녀인 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더구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저희 언니랑 동생이 저보다 더 효자죠. 너도 충분히 대단한 애야. 난 나중에 성공해서도 친정을 그렇게 많이 돕지 못했는데 적은 월급 쪼개고 모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니 얼마나 대단하니. 게다가 사람을 미워하기보단 이렇게 품으려고 노력할 줄 아는 것이 넌 마음도 정말 넓은 애 같다. 내가 너한테 많이 배웠어. 그리고 오늘 정말 즐거웠다. 젊은 시절엔 치열하게 사느라 어디 놀러 다닐 생각도 못 해봤고 나이 먹어선 젊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곳은 가볼 생각도 못 했었거든. 고마웠다. 그리고 그동안 괜히 차갑게 대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왜 제가 괜히 눈물이 나죠? 어머님하고 드디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 뒤 시어머니와 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쌀쌀 맞지 않으셨고 해가 거듭 지나며 언젠가부턴 남편보다 절 더 반겨주시곤 했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외식을 나갔던 어느 날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날 저희 테이블로 음식을 서빙했던 직원은 실수로 펄펄 끓고 있던 찌개를 시어머니에게 엎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때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전 엄청난 순발력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 무사하셨지만 저는 꽤 심한 화상을 입고 한동안 치료를 다녀야 했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고 속상한 표정으로 저를 타박하셨어요. 아니, 넌 다치는 게 무섭지도 않니? 나야 이제 살 만큼 살았다지만, 넌 젊은 애가 얼굴에 흉이라도 졌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화상도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거라고 하고, 얼굴도 다행히 안 다쳤잖아요. 그랬으면 됐죠, 뭐. 무슨 생각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먼저 제 몸이 나갔던 거예요. 만약 다쳤으면 젊은 저보다 어머님은 회복도 느리셨을 텐데, 어머님 대신 제가 다쳐서 다행이죠.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절 더 아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생이 많았었는데 그런 절 주겠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용하다는 한의원까지 찾아가 약을 지어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드디어 임신에 성공해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운이 트였는지 전 아들을 낳은 뒤 바로 연년생 딸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인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행복 속에서 하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애 둘을 낳고 찐 살이 통 빠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가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애들을 맡기고 운동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아이 낳고 찐 살은 빼기 쉽지 않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음식을 많이 제한해 보자니 혼자 애들을 돌보고 살림하는데 에너지를 덜 섭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엔 직장에 복직까지 하다 보니 더더욱 다이어트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 자꾸 절 놀리는 거예요. 아줌마 뱃살이다, 아줌마 뱃살. 아유, 이 팔뚝 좀 봐. 팔씨름하면 바로 내가 지겠는데? 이 인간이 밖에선 교수님 소리 듣고 다니며 점잖게 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집에서만 저렇게 촐싹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이 시댁에서도 제 뱃살을 쿡쿡 찌르며 놀리곤 했었는데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퍽 내리치셨어요. 아, 어머니 아파요. 이 한심한 놈아. 밖에서 교수님 소리 듣고 다니면 뭐해? 지 마누라 서럽게 만드는 놈은 사람 대접 받을 자격도 없어. 애미 속상해하는 거 안 보여? 정 그냥 장난으로.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말에 뼈가 들어있는 게 훤히 보이는데 어디서 포장질이야? 애미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저놈 또 그러면 아예 바늘로 입을 확 꿰매버려라. 아니다, 내가 확 꿰매버리러 가마.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시아버진 참 보기 좋은 고부지간이라며 항상 흐뭇해하셨죠. 그런데 그런 시아버지께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시아버진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지만 시아버지께는 커다란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한쪽 몸이 전부 마비되셨고 언어 장애조차 생기게 됐던 거예요. 쓰러진 직후엔 시아버지 말씀조차 한마디 내뱉기도 힘들어하셨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잘게요. 내일은 저희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집에 가서 좀 주무세요. 아니다. 너희들도 애들 챙기랴 일 다니랴 힘든데 집에서 노는 내가 계속 붙어 있는 게 낫지. 대신 저흰 젊잖아요. 이러다 어머님 건강까지 망가져요. 우린 돌아가며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간병했습니다. 당시 시누인 해외 지사에 나가 있던 상태라 시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했죠. 저는 그런 시누이 목까지 더 시아버지 정성스레 간병하고자 노력했어요. 처음부터 절 따뜻하게 아껴주셨던 분이었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행히 시아버진 점차 회복을 하며 재활도 해나가셨는데요. 가족들은 그런 시아버지가 언젠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결국 쓰러지신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제출혈을 이기지 못하셨던 거죠. 아버님, 제가, 제가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빨리 찾아올 줄도 모르고. 애미야, 미안해하려고 우리가 해야지. 왜 며느리 네가 괜한 자책을 하니? 넌 충분히 네 시애비한테 할 만큼 했다. 네 시아버지도 분명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가족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자책이 되던지요. 그건 아마 시아버지께서 절 진심으로 아껴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했기에 그런 자책이 오래도록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전 남편에게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제안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살 정도로 난 안 늙었다. 그리고 윤철이 네 아버지랑 살아온 이 집을 난 떠나기도 싫고 우리끼리 집이 먼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살자꾸나. 그 이상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싫어.
워낙 강인한 분이셨던 시어머니는 끝내 합가를 거절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싫으시다는데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린 시댁에 더 자주 찾아가는 것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잘 챙겨드리려고 했었죠. 당시 남편은 부교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라 비교적 시간 여유가 남편보다 많았던 전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절 항상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어쩌다 너 같은 좋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줬는지 고맙다 애미야. 정말 너 같은 애가 또 어디 있겠니? 우리 윤철이도 곧 부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네가 잘 내조해준 덕분일 거다. 넌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절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시어머니가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뒤 남편은 결혼한 지 9년 만에 경기권 대학의 부교수가 되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절 먼저 끌어안아주고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교수가 된 다음에 이번엔 제 인생에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암이요? 제가요? 당시 전 위험 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았었는데요. 위 내시경을 권해줬던 의사 선생님 덕에 저는 위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너무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이기 정도의 초기에 발견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죠. 친정 식구들과 시어머니는 천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초기라도 암인데 얼마나 무섭냐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울기도 했죠. 저는 잠시 휴직을 한 뒤 수술을 받고 6개월가량 걸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만 며칠 입원을 했고 평소엔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땐 남편 혼자 아이들을 챙기기 어려워 시어머니께서 저희 애들을 주로 맡아주셨었죠. 아직도 장사라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보단 자신이 손주들을 봐주는 게 낫다면서요. 처음엔 항암 치료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서서히 적응해 나갔고 다행히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검사상으론 잔존 암세포가 보이지 않고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받은 지 4개월 뒤엔 회사에 복직도 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는 더 받아야 하긴 했지만 전 그렇게 암을 이겨내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찾아왔던 불행은 금방 사라질 줄 알았건만 저는 복직한 지 얼마 뒤 정말 경악스러운 진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집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안에 사진 좀 찍으려고 방문했어요. 인터넷에 좀 올리려고요. 그런데 누구세요? 어느 주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웬 아주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이라던 사장님은 영문 모를 말을 하시더니 도리어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저희 집 내놓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전 이 집 주인이고요. 참 이상하네. 저번에 이 집 남편분이랑 오신 분이 사모님인 줄 알았거든요. 남편분 성함이 뭐더라? 아, 이윤철 씨 아닌가요? 네, 제 남편 이름 맞아요.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요. 친구 결혼식 있다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은 며칠 전 남편이 어떤 예쁘장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찾아와 집을 급매물로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여드리니 사장님은 제 남편 얼굴을 바로 알아보셨죠. 날짜를 들어보니 그땐 제가 항암치료를 받으러 잠시 입원을 했을 때더군요. 부동산 사장님은 사진을 찍겠다며 그날 오겠다고 미리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다는데 남편이 그걸 잊은 건지 그냥 외출을 해버렸던 거죠. 사모님, 이런 말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잘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남편분께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라고 말했거든요. 뭐라고요? 기가 막혀 정말.
전 우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 사장님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잠재우며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제가 치료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동안 아무래도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선 슬퍼하는 척하며 뒤에선 그딴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지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당신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어? 아, 맞다. 아, 다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도 한잔하고 떠드느라. 남편은 그날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결혼식 다녀온 거 맞아? 당신 솔직하게 말해. 여자랑 있었지? 뭐? 그게 무슨, 당황하는 거 보니까 맞네, 맞아. 오늘 부동산에서 왔었어. 당신 여기 금매로 내놨다며? 나 입원해 있을 동안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부동산 갔었다며? 그 여잘 당신 아내라고 소개했다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바른 대로 말 안 해? 부동산? 아이, 맞다. 오늘 사진 찍으러 온다고 했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우선 집부터 팔아버린 뒤에 말하려고 했었는데 일이 좀 꼬였네.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관자놀이를 극적거리더군요. 그리곤 이미 틀렸다 싶었는지 뻔뻔하게도 바로 바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뭘 숨기겠어?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맞아. 나 여자 생겼어. 작년부터 나가던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지방 미인대 출신이라 얼굴도 몸매도 당신이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직업이 없는 사람이지만 외모가 되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 어차피 난 앞으로 정교수가 될 거고 돈도 그만큼 더 잘 벌 건데. 솔직히 나 당신이랑 의리로 살았어. 아, 당신도 거울 보면 알 거 아니야.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은 없어졌다는 거. 뭐? 그게 네 애 낳고 살찐 사람한테 할 소리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내가 암투병하고 있을 동안 바람 피우고 다닌 게 자랑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암 선고 받기 전부터 만났어. 솔직히 나 당신보단 그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근데 당신이 암이라고 하니까 차마 내가 이혼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래서 당신이 입원했을 때나 주말에만 몰래 만났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너무 커져가는 거야. 근데 당신 이제 복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잖아. 그래서 나도 슬슬 이혼 얘기 꺼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사람 뒤통수부터 후려치려고 집부터 내놨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 집을 팔아야 그 사람이랑 살 집부터 새로 구하지. 당신이야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 되고 난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혼 얘기부터 먼저 꺼내면 당신이 이 집을 못 내놓는다고 억지했을까 봐 집부터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건 확실히 하자.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까 당신 몫은 없는 거다. 재산 분할은 나머지로만 해야 되는 거 알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면서도 저에 대한 미안함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제게 집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기가 싫어 몰래 집을 먼저 내놨던 거고요.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아무리 당신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당연히 나한테도 권리가 있지. 게다가 당신 나한테 위자료도 물어줘야 할 판에 이게 무슨 억지스러운 논리야? 이혼? 이혼은 당연히 할 거야. 나도 당신 같은 금수랑 더 살 생각 없어. 당신 같은 인간은 내가 먼저 버려버릴 거라고. 근데 절대 그냥은 못 해주지. 내가 받아낼 건 다 받아낼 거야.
당신 아직 몸도 다 회복 안 됐는데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어? 그게 싫으면 아파트를 나한테 아예 넘기던가. 그럼 깔끔하겠네. 이 아파트 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 나도 이판사판이라 이거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짐을 싸더니 상간녀의 집으로 갈 거라며 집까지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한 번 덜미를 잡힌 김에 당장 저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너무 큰 배신감에 당연히 이혼은 결심했지만 서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남편의 만행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그 인간이요. 여자가 생겼대요. 저한테 딱 걸린 걸 알곤 바로 짐 싸서 그 여자 집으로 가버렸다고요. 제가 이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그 인간 내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아, 윤철이 그놈이? 그게 정말이야? 내 이놈을 그냥. 모든 이야기 들은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며 남편을 바로 집으로 호출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상간녀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뒤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말씀엔 꼼짝하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던 남편과 그 여자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뺨을 한 대씩 날려버리셨어요. 아, 어머니, 저, 저는 그렇다 쳐도 왜 이 사람한테까지 손을 대세요? 감히 내 앞에서, 네 아내 앞에서 저 기집애 감싸? 애미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는데? 애미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어? 근데 감히 암 걸린 애미를 두고 네가 바람을 피워? 야, 이 기집애야. 네가 감히 우리 며느리 눈에 눈물을 내? 어머니, 화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좋다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께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온 건데 다짜고짜 손부터 올리시다뇨. 아무리 집사람을 아끼셨어도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잔말 말고 너 애미한테 집엔 군침 흘리지 말라고 했다지? 너야말로 군침 흘리지 마라. 너 우리가 집 해줄 때 차용증 썼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네가 그 집값을 나한테 고스란히 갚지 않는 이상 그 집은 내 집이고 넌 나한테 돈 갚을 때까지 절대 그 집 못 팔아. 알았어? 네? 어머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10년 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집을 해주실 때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값을 다 갚겠다고요. 시부모님은 진짜 돈을 받으려고 했다기보단 세금을 피하려고 그런 차용증을 쓰셨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나중에 시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셨기에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차용증을 받아둔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로 그 차용증을 이용해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으셨던 거고요. 당연히 남편은 기겁하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대체 누구 편이에요? 아들은 저잖아요. 당연히 난 애미 편이지. 그리고 난 저 애도 절대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저 기집애랑 살 거면 나랑 평생 연끈을 각오해라. 네? 어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 풀고 이 사람도 새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냐고요? 이미 저랑 애들 엄마 끝난 사이예요. 아시잖아요. 기왕 어쩔 수 없게 된 거 그 뒤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바람을 피운 주제에 남편의 시어머니에게만은 또 버림을 받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바로 그들을 내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우회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저 애 며느리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럼 지금 그 아파트 애미한테 줘라. 그럼 내가 걔 인정해 주마. 그리고 니들한테 새 아파트도 얻어주마. 난 그렇게 해서라도 애미한테 긴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겠다. 진짜죠? 진짜로 새 아파트 해주실 거죠? 그렇다니까.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상간녀도 눈을 반짝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들 모르게 제게 눈을 찡긋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또 있으신가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지 계속 땅만 보고 있던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기에 저는 바로 그 둘을 불러 세웠어요. 잠깐, 당신은 몰라도 저 여잔 내가 앞으로 볼 일 없을 텐데 그냥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지. 안 그래도 저 여자도 내가 한번 직접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그 수고를 덜었네. 야, 너 나 좀 봐봐. 왜 이래? 이미 이 사람 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당했어. 그 정도면 됐잖아. 되긴 뭐가 돼? 난 아직 저 여자한테 한마디도 못했는데. 야, 너 들어보니까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유부남을 꼬셨나 본데 너 인생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아니? 인생 절대 만만하지 않다. 10년을 같이 산 조광지처럼 애들까지 버리고 여자 외모에 홀려서 칠레레 팔레레 하는 인간이 괜찮으면 얼마나 괜찮은 인간일 것 같냐?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나게 되는 거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 꼭 이 순간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 이 시궁장 같은 여자야. 아이 진짜 당신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이나 그 주둥이 다물어. 뭘 잘했다고 계속 이 여자 감싸? 야 이윤철, 너 같은 놈이 뭐? 교수? 너처럼 비도덕적인 인간이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 교수면 뭐하니? 사람이 덜 됐는데. 여자의 눈이 돌아서 지 처자식도 다 버리겠다는 당신 같은 인간은 돈이야 좀 벌 수 있을지언정 평생 바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해. 저는 창피한 건 아는지 절 쳐다도 보지 못하던 상간녀에게도 뻔뻔하게 절 말리던 남편에게도 악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그 뒤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가 대신 미안하다, 이미야. 내가 아들을 사람이 아닌 금수로 키워버렸구나. 걱정 마라. 내가 아주 쟤들 끝까지 응징해 줄 테니까. 그로부터 이틀 뒤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제게 대단한 결심을 한 듯 제안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상간녀와 고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이 집 당신 줄게. 생각해보니까 처가도 그렇게 안 큰데 당신도 애들이랑 살기 여기가 훨씬 낫겠지. 대신 애들한테 나에 대해 알리지 마. 선심 쓰는 척하고 있네. 그리고 애들이 바보니? 나중에 크면 애들도 어떻게든 알 건 다 알게 돼 있어. 그리고 꼴의 애비라고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랑 살겠다고 하는 주제에 그래도 좋은 아빠는 되고 싶냐? 넌 그럴 자격도 없어. 그럼 나 양육비 못 줘. 어차피 애들도 나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런 애들 위해서 내가 양육비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애들 성인 될 때까지 내가 줄 양육비는 충분하고도 남는 거 알지? 이 조건만은 나 양보 못해. 끝까지 추접스러운 인간이었어요. 처음엔 애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더니 그게 안 될 것 같자 이번엔 아예 아빠 노릇을 하기 싫다고 목청을 높이는 게요. 더는 질질 끌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대학에도 자기에 대해 알리지 말라던 남편의 요구까지 전부 다요. 어차피 아파트 값만 해도 양육비와 위자료, 다른 모든 재산 분할을 대신하기에 충분했고 남편을 망하게 하기보단 그 편이 아이들을 위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괜히 양육비 문제로 당신이랑 연락하고 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 대신
당신은 이걸로 애들 아빠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는 것만 알아도 이제 우리 애들한텐 아빠는 없어. 아휴, 알았어. 귀에 딱지 않겠으니까 그놈의 악담 좀 그만해. 당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후회한다고 구질구질하게 연락하지나 마. 그렇게 전 그 집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우인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죠. 이후 전 숙려기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그놈과의 호적을 빠르게 정리했어요. 외도라는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도 해결된 데다 양측 모두 빨리 이혼이 정리되길 원했었기에 우린 이혼 숙려 기간을 갖지 않고 금세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 그대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트 받고 끝내기로 했는데 또 무슨 위자료를 달래? 그건 당신하고만 끝난 일이지. 그 여자한테 소송 안 건다고 말한 기억은 없는데. 이 인생은 실전이야. 이 한심한 인간아. 아휴, 진짜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도 내 뒤통수 제대로 후려치셨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새 아파트 사주겠다고 하신 말 다 거짓말이었다고. 당신하고 이혼만 정리되면 집을 해주시겠다더니 입을 싹 닦으셨어.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 하신다고. 사람 같지도 않은 놈한테 몸 닐 집이 왜 필요하냐면서 두 번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도 말래. 평생 나 같은 부끄러운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사시겠다고. 어떻게 자기 아들 이렇게 가지고 노실 수가 있어? 그놈의 말을 듣는데 정말 통쾌하더군요. 사실 전 이미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어서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손주들을 위해서 그놈에게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이미 이혼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서 그놈한테 집이라도 빼앗아서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다. 넌 당연히 그 집 정도는 가질 권리가 있잖니. 그리고 뭐? 새 며느리로 인정? 웃기지도 말라고 해라. 집만 너한테 넘기면 나도 그놈 바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놈의 애미 네 뒤통수를 쳤듯이 나도 그놈 뒤통수를 제대로 날려줄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감사하고 감동스럽던지요. 아무리 절 예뻐하셨다고 한들 자기 아들에게 그러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결국 전 남편과 상가녀는 제게 아파트도 빼앗기고 시어머니께 새 아파트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상가녀가 살고 있던 월세 오피스텔에 남게 된 겁니다. 네 속이 시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복수가 위로라도 되었길 바란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랑 잘 살아야 한다. 너 치료도 꼭 잘 받고 암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버리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비록 우리가 가족은 아니게 됐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 어머님. 저희 애들 데리고서라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죠. 그 뒤 시어머니 한 번씩 연락하고 만나며 듣게 된 바로 전 남편과 상가녀는 대출을 받아서 귀엽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짐작컨대 그렇게 해서라도 전 남편은 상가녀의 허영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그놈을 상종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그때 남은 항암치를 모두 받은 뒤 집을 팔고 좀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 차액으로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우려고요. 지금 전 가끔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가끔은 언니네와 남동생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답니다. 또 전 지난 2년간 드디어 다이어트에도 성공했어요. 솔직히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를 악물고 쪘던 살을 고스란히 빼고 나니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외모도 외모지만 몸이 가벼워지니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전 지금은 몸도 마음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한 덕분에 암도 다행히 재발되지 않고 있어요. 윤철이 걔 인과응보 제대로 당했다. 전 여전히 시어머니를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도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던 시누이도 여전히 전 남편을 상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 시어머니는 제게 통쾌한 전 남편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 기집애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둘이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았던 모양인데 그 여자애가 윤철이를 차버리고 집을 나간 모양이야. 윤철이한테 성형시켜달라, 명품 사달라 하면서 돈도 엄청 뜯어내곤 애를 버려버렸대. 윤철이 걔한테 남은 건 이제 그 풀대출 받아서 들어간 그 집이랑 대출금, 그리고 갚아야 될 이자가 전부다. 에휴, 한심해서 정말. 저를 바람으로 버려버린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똑같이 돌려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전 남편은 혼자 울적하게 그 집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 갚기가 너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시어머니를 찾아가기까지 했었다는데 시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다네요. 정 못 갚겠으면 알아서 그 아파트를 팔거나 하겠지 뭐. 에휴, 한심한 놈.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전 남편은 한 번은 제게 연락도 했습니다. 당시 전 예쁘게 화장한 사진으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었는데요. 음흉하게 그걸 염탐하고 있었는지 전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제가 받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요. 이거 당신 맞아? 왜 이렇게 예뻐졌어? 당신 살도 엄청 빠졌다. 깜짝이야. 왜 연락하고 난리야? 내가 예뻐지든 말든 그게 당신 알바야? 여보, 나 헤어졌다는 소식 들었어? 사실 나 요즘 당신하고 애들 생각이 많이 났어. 여보, 전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여자 얼굴에만 정신이 나갔었나 봐. 예전엔 당신이 살도 찌고 너무 후줄근하게만 있다 보니까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던 거야. 그랬으면 안 됐던 건데. 근데 당신 정말 예뻐졌다. 그럼 일하랴 애들 보랴 살림하랴. 내가 꾸밀 정신이 어디 있었겠니? 그걸 말이라고 확. 야, 꿈깨. 너 만나려고 뺀 거 아니니까. 그럼 누구 만나려고? 이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만 남는다고 해도 널 절대 만나진 않을 거니까 꿈 깨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 이 버러지야. 끊어. 끝까지 참 지저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 전 한동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종종 이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마라. 난 과거에 너희들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어야 됐다. 그놈이 아니라 애미 널 위해서 말이다. 에휴,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네가 더 좋은 사람이랑 새 출발하는 걸 봐야 나중에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텐데.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자신들도 있고 절 걱정하는 언니와 형부 그리고 동생도 있으니 굳이 재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딸이 또 아픈 일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신 거죠. 그런 친정 부모님의 마음도 제 재혼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다 절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인 걸 잘 알고 있기에 그저 너무 감사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얼마 전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 재산은 다 네 시누이랑 우리 손주들한테만 줄 거다. 윤철이 그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사람 같지도 않은 놈. 그땐 참 전 남편이 들었으면 기절 초풍했을 거다 싶어 아주 고소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렇게 지금 절 배신했던 전 남편은 나락으로 떨어져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전
하루하루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저를 걱정하는 모든 가족들과 특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이란 녀석이 또 제 몸에서 날뛸 수 없도록 꾸준한 관리를 쉬지 않고 있죠. 이렇게만 가면서 재발과 전이만 없다면 저는 몇 년 뒤엔 무리 없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친정 식구들의 보살핌과 아이들의 위로, 그리고 시어머니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 판사, 혹은 대학 교수 등 세상에 인정받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아니면 부자가 되는 일?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성공이고 쉽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들 외로움에도 가슴이 헛헛하여 밤잠을 못 이루고 명치에 박힌 응어리를 못 이겨 가슴을 치며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 행복해질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전 남편은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망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스스로 놓았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반면 비록 직업은 전 남편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제 자리에서 제 속도로 천천히 꾸준히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면도 더 단단해졌고요. 앞으로도 저만의 행복, 저만의 성공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난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진짜 바라는 성공은 뭘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찾아올 수 있길 저도 늘 응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